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선 유치원과 초중고 11곳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급 학교에 전면 등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과 점검 그리고 가정에서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충청권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정책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 가족 관련 의혹과 특검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선대위와 관련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대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3주가 고비라며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에 나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연속 3,000명 넘게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접촉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을 넘긴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병상은 80% 가까이 찼습니다. 서울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3%,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은 78.2%입니다. 수도권 병상이 부족해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도 하루 사이 100여 명 늘어 520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보를 서두르는 한편 거점 전담병원 3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행정명령 외에도 전담병원들을 추가 지정하여 670여 개의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등증이나 준중증 환자로 상태 호전이 있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송 전환하는 체계는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함께 병상 운영 확충에 따라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숙련된 군의관과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촉 면회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신규 환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지자체가 재택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유흥업소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밤새 영업하는 불법업소로 손님들이 몰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YTN이 확보한 유흥업소 홍보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정 이후에도 몰래 영업한다고 홍보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영업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못해요. 홍대 쪽 사람들 아예 다 안 해버리니까. 아, 그래요? 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유흥업소 홍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자정 이후엔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는지 따져 묻습니다. 11시 반이요? 네. 그때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 닫고 하거든요. 저 모르는 번호라서 그러는데 두 개씩은 성함이 좀 혹시 왜냐면 저희도 조심해야 돼서.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업소는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늦은 밤과 새벽에 찾아오다 보니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불법 영업이 오히려 더 성행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도 좀 손님들이 많은 편인가요? 더 많아졌죠. 분위기는 더 난리 났습니다. 뭐 어제 지금 많이 해요. 다 하고요. 선생님 이제는 벌금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래요. 예, 뭐 그게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흥업소도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이용자 백신 접종 완료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업소들은 접객원과 손님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절차는 물론 체온 측정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저 무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상 회복의 문턱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유흥업소들. 업소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번질 경우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방역 구멍을 메꿀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철회를 엄호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가족 사기단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부추긴 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며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맞받았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남는 세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무리가 생겨 중단한 거라며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부담을 덜어낸 만큼 태세를 전환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가족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가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하라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참고인들은 누구를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특검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 전략을 중단하고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역시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다 벽에 막혀 돌아선 만큼 사과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선회로 손실보상 중심의 지원, 그리고 특검 실시라는 명제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듯 보이지만 강론에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이견이 없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공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만났던 친분을 과시하며 동시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약속을 했다가 본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도 또 징계받느라고. 오늘 후보님 내가 대사 보내니까 다들 뭐 가고 싶다고 대사관에서 말씀드려서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잘못 없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됐던 겁니다. 제도 개편을 공약하며 세금 폭등의 사슬을 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난항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를 거듭 확인하며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견은 뭐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해소되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친소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윤 후보의 통합 선대위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대신 김 전 위원장의 제안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후보 직속기구로 둔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대 공략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구성에도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 인선 발표를 예고하고 원만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고 더 들어온 세금 19조 원의 사용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으며 이제 초과세수 19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돈과 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을 위해 더 들어온 세금을 쓰겠다고 밝힌 상황.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1조 4천억을 더 땡겨서 한 4, 5천억 정도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19조 원을 모두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40%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가고 여기서 공적자금 상환기금과 국가채무 상환액을 빼면 남는 돈은 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데 1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금 2조 4천억 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재원이 1조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손실보상 대상에 빠진 업종 지원 등에 쓰인 뒤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이 없다면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추경을 하기는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다음 주 초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초과세수 사용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선이 1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진통이 여전합니다.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당부터 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 오늘 두 번째 출발했습니다. 충청도로 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중원의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불경 지역을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경 지역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세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불경 지역을 좀 가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중원의 표심은 충청 표심이 결국은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는 충청의 아들과 충청의 사위 이 두 프레임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고향이 서울 연희동이에요. 근데 부친 윤기중 교수가 고향이 공주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충청권 대망론을 얻고 싶은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김혜경 씨 고향이 충북 청주예요. 예. 충청의 사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충청권 표심이 충청권 대망론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업고 가면서 한쪽으로 쏠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충청권 지역을 방문을 해서 서울 지역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하고 공기업들 이런 한 200여 곳을 전부 지역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정말 행정수도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제일 핫 이슈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였는데 예산상의 문제, 뭐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고 결국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야당에서는 그렇게 전국을 어지럽게 막 토론하게 만들더니 슬쩍 철회하면 사과부터 제대로 하라. 이제 공격을 펴고 있고 이게 뭔가 고집스럽지 않고 뭔가 유연한 모습을 보여서 장점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가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별로 안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직진하면서 강한 추진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하면 방향을 돌려서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유연함입니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후보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조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별 지원 쪽에 좀 쏠려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당정 간의 갈등도 사실 이미 노출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미 노출이 돼서 마지막 궁지에 몰리듯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방법을 바꾸는 이런 모습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한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먼저 던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내가 뚫고 갈 수도 있지만 뚫고 가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좀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니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이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이거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대당 그 협의를 제안했었잖아요. 차라리 그때 당대당 협의할 때 같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더라면 훨씬 더 이 전국 운영이나 아니면은 예산 심의를 이재명 후보 쪽으로 확 당겨오면서 효과를 더 많이 발휘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또 하나의 고민은 사공 없는 선거대책위원회. 계속 이런 비난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받는데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죠.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 사실 이런 지적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민하게,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또 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해야 될 일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선대위나 또 당이나 좀 뭔가 혁신적인 대책을 써보겠습니다. 지금은 인물을 비교하면 이재명이 낫긴 한데 민주당 싫다, 부족하다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결국 저희가 설득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우리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결국은 선거 때 우리가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도 당시에 광흥창 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별동대로 좀 움직이지 않았냐. 이번에도 그런 거 없냐. 또는 뭔가 혁신적인 대책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또 내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신속, 기민, 과감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쇄신 방향을 제시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태도가 일단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귀가 열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거나 계속 이렇게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뭔가 후보가 얘기를 듣고 있구나, 듣고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메시지를 이미지든 메시지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앞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 뚫고 갈 수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계속 우기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70석 가까운 의석 갖고 있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더라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귀가 열려 있다.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 들어줄 태도가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속기민 과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결정할 사람들이 결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중진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밑에서 움직일 만한 사람도 부족하고 움직여도 결정 안 내려주고 이런 방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예. 빨리빨리 결정해 줄 만한 조직과 그런 이제 조직의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긴급 대응 회의를 또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하고 선대위 조직하고 빨리 결합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또 새롭게 구축하겠다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입니다. 그런데 합당 논의에 합의를 했다는 건지 합당에 합의를 했다는 건지 뭔가 좀 양측의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열린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 합당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합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도 정당이잖아요. 당원들이 그렇죠. 꽤 많아요. 한 4% 정도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열린민주당이 그냥 당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하면 그냥 바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생각할 때는 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통합 논의할 때 그때처럼 뭐 지분 싸움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향했던 가치, 그러니까 당원들이 왜 열린민주당을 지금 지지하는지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 당원이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거나 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런 가치를 민주당이 어떻게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상단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열린민주당의 가치를 민주당이 어떻게 흡수를 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이 약속을 아마 받으려고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야 결국은 온전히 지지층이 같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지지층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가지고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김종인, 김병준, 그다음에 김한길 세 사람을 모셔서 뭔가 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탐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얘기들 좀 들어보죠. 예.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뭐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친소관계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하고의 친소관계? 그러니까 후보님과의 친소관계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분들 안지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모시려고 내가 한 거지 뭐 무슨 인간적인 친소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자, 김한길, 김병준. 일단 김종인 위원장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이 두 사람의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의 영입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제가 그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냐면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라고 하는 정치인하고 싸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식고초려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인이 돼가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비칠까 좀 신선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던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내가 원톱이고 밑에 지금 김한길이나 김병준 이런 정치인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계속 필요하다고 같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좀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영입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030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두고 세 명이서 막 각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과연 젊은 층한테 어떻게 비칠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가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게 새로운 가치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역할은 정해져 있다고 얘기는 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총괄, 그다음에
김병준 전 위원장은 상임, 또 김한길 국민통합, 또 윤석열 후보는 직접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나눠놓기는 어떻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준석 대표가 역시 2030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뭐 저런 정치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별로 2030 젊은 세대의 표심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산 안에 호랑이가 3마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명의 정치인이 들어가면 각자 자기 영역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상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김병준 전 위원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굉장히 고집 세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그거 말 잘 들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권영세 의원의 말을 빌리면 자꾸 이렇게 3마리의 호랑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3명 가지고 쌈 붙이는 것 같이 된다. 아니 근데 맨 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옆에 이제 덩치가 큰 2분이 또 보좌를 하고 윤 후보 말도 잘 들어주고 이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렇게 들을 만한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서로 상하관계로 말 들어줄 정도의 그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그럼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전 같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타일 같으면요. 예. 진즉에는 안 하겠다고 했었어야 돼요. 안 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때 킹이 되려고 대권 출마 선언도 했다가 결국 좌절됐고 예.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킹메이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결국 계속 줄다리기를 해가면서 뭔가 역할을 할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실제로 할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김종인이 왜 필요하지? 예.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한 거지? 김종인 리더십에 많이 저는 상처나고 빛이 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은 몇 번 찾아와서 꼭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이제 몸을 쓱 일으켜서 나가는 스타일인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좀 빨리 만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정리가 안 되니까 못 만나는 거잖아요.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는 많이 찾아가고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김 전 위원장 스타일로 보면은 그림 다 밑그림 그려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예.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아까 김한길 전 의원, 전 대표가 확답을 안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다 아마 그리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 전 위원장한테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전 위원장이 진즉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만두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 그림대로 갈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벌써 자리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점을 아마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검사 스타일로 윤석열은 모든 사람을 품어안는다. 검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도와줬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캠프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처럼 또 비대한 선대위 만들어진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주말에 직접 만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일본이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을 파행시키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이 전선을 넓히면서 여러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트집 잡으며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무산시킨 이튿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신뢰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로 들었던 그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늘 일본이 억지 주장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우리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을 향한 비난을 이어가며 공동회견 거부를 합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독도 방문은 최악의 타이밍에 나온 폭거라거나 공동회견을 했다면 미국과 한국이 곤란했을 거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이 보도를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미국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려던 구상이 한일 갈등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한 탓입니다. 때문에 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마치고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며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우리 정부에게도 한미일 협력의 균열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미일 협력은 그 범위와 깊이를 넓히고 심화해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이슈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일본이 독도 문제로까지 전선을 확대함에 따라 안 그래도 경색된 한일 관계는 더 얼어붙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선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아 한일 관계 재정립 시도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죠. 我が国の立場に鑑み、到底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韓国側に強く抗議をしている中、共同記者会見を実施することは不適当と判断を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 위원장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정 부의장은 SNS에 서울발 뉴스가 뒤통수를 쳤다며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상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희망을 찾고 있다며 일본 측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무슨 희망을 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적반하장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친일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외교를 하러 가셨으면 외교를 하셔야지 국내 정치를 외국에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는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외교장관, 외무장관 그리고 이 외무차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부의장은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일정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정부 내 소통이 없었던 것 같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청장의 독도 방문은 치안 현장 격려의 성격으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 명의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역시 독도를 방문했고 당시 일본 측은 공개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2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동해에 제일 동산에 있는 우리 국토가 독도 아니에요. 제일 동산에 있는 국토 자체 안 찍힙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야가 뒤바뀌어 있던 당시의 정치권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일본의 독도 분쟁화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며 현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우리 땅을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국제사회의 외국과의 분쟁이 될 만한 사안을 심도 있게 그 다음 수순까지 고민하지 않고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이 앞서는 것은 국민 여론도 조용한 외교를 원치 않고 일본도 점점 독도에 대한 어떤 그 도발 행위라 그럴까 이걸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조용한 외교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우경화 행보 속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독도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일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한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 누가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목표가 윤석열 공격을 위해서 동원된 이 수사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내고 배우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뭐 형사 책임을 덮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검찰총장, 중수과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처와 그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피해왔는데 그 당시에 이걸 수사했던 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였으니까 거기서 지금 다 밝혀줘야 됩니다. 뭔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한다. 주가 조작이 있는 거는 별개고 주가 조작 이외에 또 이걸 왜 뭉갰느냐 수사로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뭐 모든 금융 계좌를 다 공개하게요. 문제가 돼갖고 제기된 것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의 파장은 어떻게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간단히 앞에를 좀 줄여보면 서울 남부지검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금융조사부라는 게 있었고 금조부라 그랬죠. 금조부가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도 느낀다라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공판은 이 재판은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자,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입니다. 예.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죄냐 하면요.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또 2020년 뭐 7월 뭐 그 무렵에 예. 방송 등 또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나를 누가 검찰이 노무현 계좌 또 나 계좌를 들여다 본 것 같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이 됐고 네. 또 검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쪽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냐?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면 내가 확인을 다 못했는데 그렇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봤다라는 확인서가 딴 나온 얘기가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시간 좀 순으로 좀 정리해 보면 2020년 7월경에 그 방송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검찰에 공문을 넣습니다. 예. 혹시나 노무현 재단이나 내 계좌 들여다본 적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금같이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계좌나 통보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20년 7월 달입니다. 그 공문을 받고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가 입증도 못했던 거를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21년 1월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그 부분은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예. 내가 방송도 하고 뭐 정평론도 하는데 그 부분을 사과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문이 사실은 이 재판 과정에서는 예. 반대 사실이 좀 드러났습니다. 뭐 반대 사실을 할 수도 있는데 신라제는 아니지만 신라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19년 2월 달 무렵에 남부지검, 금조부 등등에서 6개월간 유예했다가 확인했다는 것을 통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국민은행에서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부지검 입장에서는 신라젠 관련해서는 그것을 얘기를 한 거지 다른 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밥 안 먹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빵만 먹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는 그 거예요. 밥을 먹은 적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사실은 좀 공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계좌 추적을 일반인이 받는다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죠.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 등에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검찰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 남부지검이나 서부지검이 지금 서부지검, 서부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혹시나 그런 게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신라젠 관련해서는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같은 검찰인데 이 정보를 공유를 못하냐 싶기도 하고 좀 의문스럽습니다. 내가 조사하는 요 사건에 대해서 나 한 적 없다. 이렇게만 이제 답변을 보낸 거네요. 네, 그게 좀 의문스럽긴 그러면 합니다. 도대체 나중에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 확인서를 보낸 저쪽에다 검찰이 요구해서 넘겨줬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자료를 넘겨줬고 그걸 또 6개월 동안 알리지 않고 유예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 사건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계좌를 들여다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좌를 들여다보면 원래 같으면 10일이나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좌 주체한테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 있다면 6개월까지 통지 유예를 가능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 측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됐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남부지검에서는 아예 그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사과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기소가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들여다본 거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라제는 아니죠. 예.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CIF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좌의 돈 쫙 내역을 살펴본 게 아니라 누가 송금했는데 누가 했는지 뭐 사람만 확인하는 것. 네. 요거는 했다가 아니라 한 걸로 보이는데 보인다. 이렇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이 즉각 해명을 했어요. 바로 해명한 게 뭐냐면 계좌 추적을 지금 하면서 오간 걸 다 확인한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노무현 재단이 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노무현 재단을 수사한 게 아니고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꼈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6개월 뒤에 통보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것이고 또 2019년 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본인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할 때거든요. 반부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계좌의 이렇게 주인 이름을 들여다본 거와 계좌를 들여다본 거와는 전혀 다른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말하기 다른 것 같아요. 말하기 따라서 뭐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은 피고인인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조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간에 검찰이 나를 슬쩍 보기만 해도 두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 그다음에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때에도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쑥 나왔다더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잠깐 등장한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거 명예훼손이다. 왜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썼냐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될까요? 자,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좌 추적하지 않았는데 계좌 추적했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도 됐고 검언유착 이렇게 해서 한동훈 내 이름을 왜 거론했느냐가 되는데 예. 실제로 계좌 추적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좌 추적을 했다 그러면 고의성이 이제 문제 될 것 같아요. 예. 또 녹취록에 이렇게 한동훈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그래도 허위라고 하면 기억에 반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공방 과정에서 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재판 과정에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름만 어떻게 하다 다른 사건 때문에 살짝 본 건데 그게 6개월 뒤에 그냥 전달이 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 아니고 들여다봤다면 어떤 범죄 혐의 때문에 들여다본 게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고 했다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또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죠. 예. 만약에 이제 들여다봤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든지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직권남용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봐야 될 거고 앞으로 재판이 이제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지금 다시 공판이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고의 부분이에요. 예. 정말 거짓인 거 알면서 한동훈이 내 계좌 안 받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방송에 가서 계좌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럴 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얘기한 거라 그러면 고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번 이 녹취 뭐 이런 어떤 계좌 통보 이거는 그런 고의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유시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로 보입니다. 했고. 아마 이제 전달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재판부도 그런 게 있어요라고 아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을 이제 1월 공판에서는 불러가지고 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거 물어볼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받느냐, 정말 인적 사항 받느냐, 그거 왜 받느냐, 뭘 조사하면서 받느냐, 당신 어디까지만 받느냐라고 알고 이거 사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까지 증인 신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1월달 가서 확인해야겠네요. 그때 봐야 됩니다. 예,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검찰 대장동 수사팀의 회식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회식비는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대장동 전담사팀이 방역수칙 위반을 눈속임하기 위해 방을 나눠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YTN 보도. 검찰 내부에선 고급 고깃집 단체 회식비를 놓고 특수활동비가 불평등하게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YTN 추적 결과 실제로 1차 회식비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측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수사팀이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액까지 하기는 어떻게 했냐? 현금으로 결제하셨다. 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다 보여드렸죠. 고깃집 1차 회식에 이어 2차와 3차로도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지만 검찰은 저녁자리 관련 회식이 계속 이어졌는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꼼수 회식을 했다는 논란 속에 추가 의혹도 꼬리를 물고 제기되자 결국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을 대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즉각 중앙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가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내려온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시각, 장소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해둔 상태라며 진상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서울 서초구청 역시 회식 장소와 자리 횟수, 거짓 진술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가 맞고요.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쪼개기 회식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22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입시 설명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체제가 바뀌면서 예측이 쉽지 않다며 수시 전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이 주최한 오프라인 입시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데도 인파가 대거 몰렸습니다. 바뀐 수능 체제에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된 데다 등급이나 점수를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불수능이다 보니까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점수들이 많아서 뭔가 정확히 배치표를 받고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좀 더 정시 지원할 때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현장에서 나눠준 대학 배치표와 입시 자료를 살펴보느라 분주합니다. 지금부터 12월 10일까지는 머릿속에 원점수만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문, 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은 작년보다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엔 불수능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점수 비중이 높은 공통 과목이 어려워 체감 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는 과목 간에만 점수를 매기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동일 과목 내에서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예측 그리고 정시 지원 합격 점수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시 업체마다 예상하는 등급 예측도 모두 달라 수험생들은 대입 전략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너무 가대평가하지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수능이 끝나면서 이제는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대학별 고사에 적극 응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 개폐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수백 가구가 정전돼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쯤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의 아파트 단지 앞. 한 남성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 운전석에 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여성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한참 얘기를 나눈 뒤 다시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윽고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천천히 이동하는 승용차. 갑자기 인도를 향해 돌진하더니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이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승용차는 이곳에 설치됐던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인도 위까지 올라와 제 뒤에 있는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 개폐기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단지 안으로 들어갔던 여성은 불이 나게 다시 현장으로 뛰쳐갔고 남성 운전자를 부축한 채 함께 사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 차가 이제 받고 이제 문을 열고 저쪽 이 아파트 머릿돌 있는데 그 길로 해서 가족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머릿돌 있는데 쪽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와 주변 가로등이 3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안 켜지니까 물도 안 나오고 정수기 물도 안 되고 화장실 변기물도 안 되고 상당히 많이 불편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해 남성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며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8개 주요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가 논란이 되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겁니다.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6월 말 2.75%에서 지난달 3.42%로, 신용대출은 2.84%에서 3.45%로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해 은행이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도 이에 공감하며 예대금리 산정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산정한 사를 받아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합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볼 것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금감원은 대출금리 급등이 가계부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중거금리 상승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은행권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도 예대 금리 차가 커져서가 아니라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건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논란이 식지 않자 입장을 바꿔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미 치솟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이 일관되고도 보다 확실한 태도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것 철회, 못 주는 이유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과해서 들어온 세 수입을 쓰려고 해도 먼저 쓰게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방교부금 40% 일단 떼서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실 채권 정리라든가 여러분들의 예금이 갑자기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걸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거에 쓰려면 미리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에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라 빚 갚아야 되고요. 그거 다 한 다음에 추경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 동의를 안 받고 쓰는 대신 내년 4월에 회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복잡하니까 피해 가려고 세금 납부를 그럼 내년으로 미뤄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해 바뀌자마자 바로 쓰자. 이렇게 했던 건데 보십시오. 세금 올해 낼 걸 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세목들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올해 낼 소득세를 내년에 낼 소득세를 올해 절반만 미리 내는 것, 그다음에 유류세인데 확실히 안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이거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라 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중간 예납분은 벌써 90%한테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내년 2월까지 나중에 내라고 통보를 다 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유류세입니다. 한 30조 되겠죠, 유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의 에너지의 환경에 특별 교부금으로 이미 다 법으로 정해져서 글로 가야 됩니다. 특별 회계로. 그다음에 교육세는 교육시설에 써야 되고, 이거는 운수업체, 버스, 트럭, 그다음에 택시업체 지원하는 건데 그리로 가야 되고, 남는 거는 개별 소비세 딱 하나 남는 거죠. 예. 결국 쓸 수 있는 개별 소비세, 요거 글쎄요 한 2조 5천억 정도 될 걸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게 가능한가 보십시오. 국세징수법 제13조, 세금 낼 사람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처했을 때만 세무당국이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약은 목표와 수단과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엄청나게 버려지는 마스크가 실제로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버려지는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하고 있다고 하고, 플라스틱 소재면은 재활용되지는 않을까? 마스크를 막 라이터에 태워보기도 했고 끓는 물에 막 삶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뜨거운 열을 낼 수 있는 열풍기를 구해서 마스크를 대고 녹였어요. 그랬더니 마스크가 끈적한 달고나처럼 녹았고, 그리고 그거를 가만히 식혀두니까 단단한 마치 대리석 같은 응원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작업을 사실 어느 정도 중단을 했다가 그 와중에 알게 된 이슈가 공장에서 버려지는 마스크예요. 버려진다는 의미가 같은 반면에 깨끗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 마스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환경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누군가 한 명이 엄청나게 완벽하게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환경을 생각해 준다면 하늘의 작품이 이제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이제 세상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버번 피플이라는 이름 자체처럼 저희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저희 앞으로 작업들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환경 문제나 뭐 이런 큰 것들은 특정한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거구나. 프로야구 KT의 완벽한 한국 시리즈 우승은 고참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의 단합,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낸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강철 감독, 최초의 한국 시리즈 MVP 출신의 우승 감독이라는 새 역사도 썼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강백호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는 순간 고척돔은 반란을 완성한 KT 마법사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부상 중인 박경수가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에 오를 때까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걸 참았습니다. 1군 합류 7시즌 만에 막내 구단 KT가 어떻게 똘똘 뭉쳐 기적같이 정상에 우뚝 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뭐 잘해서 이런 큰 상을 받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MVP는 팬 여러분과 저희 팀 KT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뿐 아니라 불혹의 유한준과 중고참 황재균도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와 필요할 때마다 한 방씩을 터뜨리면서 후배들을 독려했습니다. 2019년 쥐봉을 잡은 투수 출신 이강철 감독의 최강 마운드 구축도 KT 우승의 원동력입니다. 누구보다 투수의 중요성을 잘 아는 감독은 쿠에바스와 데스파이네뿐 아니라 토종 선수 중 소형준, 고용표 같은 옥석을 가려내고 기회를 주면서 막강 마운드를 구축했습니다. 4연승으로 끝낸 한국 시리즈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승리를 챙긴 것도 마법사 군단의 선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정규 시즌을 통합 우승하는 이런 팀이 됐다는 게
저 자신에도 기쁘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참 선수들의 솔선수범과 감독의 배려와 끊임없는 소통. 만년 하이팀 KT의 사상 첫 우승 신화는 어찌 보면 마법이 아닌 땀과 단합이 만들어낸 예고된 보상이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최초 환자가 WHO 보고서에 나온 중국 우한의 회계사가 아니라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의 노점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화난 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인데요. 하지만 반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올 초 코로나19 기원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WHO 조사팀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2월 8일 관련 증상을 보인 중국 우한의 40대 회계사를 최초 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당시 코로나19가 크게 번진 우한의 화난 시장을 방문한 적이 없어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마이클 워러비 박사는 이 같은 주장이 틀렸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와 기존 논문,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계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은 12월 8일이 아니라 16일이란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치과 치료 후 열이나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WHO 팀이 현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8일에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워러비 박사는 따라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최초 환자는 12월 11일 증상이 나타난 화난시장의 여성 노점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화난시장에서 발생한 초기 환자 대부분이 너구리를 파는 구역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살아있는 야생동물 시장이 팬데믹의 기원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알려진 최초 환자가 화난시장 노점상이라고 해서 이 시장이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이란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점상이 감염됐을 때보다 앞선 11월 중순쯤 인간에 대한 최초 감염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야의 두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6192님, 공정하지 못하거나 떳떳하지 않은 모습으로는 국민의 표를 얻지 못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365님,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갔는데 왜 일본이 문제를 삼는 것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수능 시험 어렵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하나로님 코로나 시기에 문제까지 난이도가 어려웠다니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이제 꽃길만 걷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